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의 동반자 우리들의 건강연구소입니다. 요즘 주변에 기침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병원 대기실은 감기 환자들로 가득 차고 약국에는 감기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감기에 자주 걸릴까? 감기약 먹어도 왜 안 나을까? 감기를 빨리 낫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감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감기에 걸리는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예방법,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가장 빠르게 낫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챕터입니다. 감기약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에 대한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다소 긴 영상이더라도 틀어두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해 우리들의 건강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기의 진실, 감기는 왜 걸릴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 의사들이 실천하는 예방 수칙 5가지, 면역력 높이는 음식 TOPO,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법, 감기약의 진실과 올바른 복용법.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 가세요. 이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감기의 진실, 감기는 왜 걸릴까? 여러분, 감기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그냥 감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감기는 의학 용어로 급성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코, 목, 기관지 등 호흡기 윗부분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세균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감기약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몇 종류나 될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무려 200종류 이상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리노바이러스인데 전체 감기의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한번 감기 걸렸다고 해서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A 바이러스로 감기 걸려서 나았는데 다음 달에 B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기 백신은 왜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든 종류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인은 1년에 평균 몇 번 감기에 걸릴까요? 통계를 보면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평균 23번 감기에 걸립니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이는 면역 체계가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1년에 5번에서 7번까지도 감기에 걸립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더 자주 걸립니다. 왜 겨울에 감기가 더 많이 걸릴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추우면 감기 걸린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추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감기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철 환경이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겨울철 낮은 습도입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는 매우 건조합니다. 우리 코 안쪽과 목에는 점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막이 촉촉해야 바이러스를 잡아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하면 이 점막이 말라서 방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떠다닐 수 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가 물방울과 합쳐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건조하면 계속 공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코로 들어올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실내 생활 증가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환기를 잘 안 하고 창문을 꽁꽁 닫아 놓고 지내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습니다. 특히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도는 더 낮아집니다. 이게 바이러스한테는 천국 같은 환경인 거죠. 세 번째 이유, 일조량 감소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낮 시간이 짧아지죠. 햇빛을 덜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겨울철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해보면 여름보다 평균 30-40%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실내외 온도 차이입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면역 시스템에 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감기는 어떻게 전염될까요? 감기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말 감염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이 튀어나옵니다. 이 침방울 속에 바이러스가 수백만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한 번 재채기하면 침방울이 최대 2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 근처에 있으면 걸리기 쉬운 겁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 접촉 감염입니다. 이게 의외로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감기 환자가 코를 만지거나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러면 손에 바이러스가 묻죠. 그 손으로 문고리,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등을 만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 문고리를 만지고 그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시간에 평균 23번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특히 코와 입 주변을 자주 만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기 예방을 위한 손 씻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기 감염입니다. 작은 비말은 증발하면서 바이러스만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물건 표면에서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에서는 최대 48시간, 종이와 티슈에서는 15분에서 30분, 천과 옷에서는 12시간까지 살아있습니다. 이래서 손 씻기가 중요하고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소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잠복기와 전염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더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 이미 전염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 아직 안 아픈데?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증상이 나타난 후 처음 이틀에서 3일이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다 싶으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감기와 독감, 뭐가 다를까요? 감기와 독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먼저 감기는 200종류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목 아픔이 나타나는데 비교적 가볍게 지나갑니다. 발열은 없거나 있어도 37.5도 정도의 미열만 있고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은 드물고 안타깝게도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나 B형이 원인입니다. 감기와 달리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데 38.5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 두통이 동반됩니다. 회복 기간도 1주에서 2주로 감기보다 깁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어서 매년 가을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기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있는데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머리 감고 안 말리면 감기 걸린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젖은 머리 자체가 감기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가 젖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감기는 땀 빼면 낫는다 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고열이 있는 상태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땀을 내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감기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낫는 겁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걸린다. 이 말은 맞습니다.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는 말은 세모입니다. 예방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증상이 조금 빨리 좋아지고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항생제 먹으면 감기 빨리 낫는다 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6번째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므로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울 수 있어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기의 진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기가 단순한 질환 같지만 알고 보면 200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겨울철 환경 때문에 더 잘 걸린다는 것, 그리고 전염 경로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2번째 챕터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감기에 자주 걸릴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유독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같다면 오늘 이 챕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년에 2번에서 3번이 평균인데 5번, 6번, 심지어 10번 가까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많을수록 감기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이건 안 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5시간? 혹시 4시간? 수면과 면역력의 관계를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이 16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더니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4배 이상이나 더 감기에 잘 걸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밤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이 T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사들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전사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밤샘 근무를 하시는 분들,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우는 학생들,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이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겁니다. 특히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7시간을 자더라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깊은 수면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성인 기준 하루 78시간입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주 감기 걸리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2번째,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가족과 다투고 경제적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몇 주,
몇 달씩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항체 생성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방어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시험 기간에 대학생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감기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번아웃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감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요즘 또 감기 걸렸네 하시는 분들, 혹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살 빼려고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어요. 저녁은 아예 굶어요. 탄수화물은 입에도 안 돼요.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정말 위험합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빼려고 영양소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항체도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 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도 면역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철분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급격한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다이어트 기간과 직후에 감염성 질환 발병률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중에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살 빼고, 다시 찌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체중이 오르락내리락하면 면역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흡연자와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감기의 2배에서 4배 정도 더 잘 걸립니다. 그리고 걸리면 증상도 더 심하고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 연기 속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코와 목, 기관지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정상적인 호흡기 점막에는 섬모라는 아주 작은 털들이 있습니다. 이 섬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바이러스나 먼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가 이 섬모들을 마비시킵니다. 한 대만 피워도 섬모 기능이 30분에서 40분간 마비됩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면 거의 하루 종일 섬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담배는 백혈구의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특히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라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흡연자에게서 30에서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안 피우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1년에 감기 걸리는 횟수가 평균 2~3회 정도 증가합니다. 집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신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권유해 주세요. 다섯 번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기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능력이 감소하는 거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감염성 질환에 2~3배 더 잘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호흡기가 약한 상태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단순 감기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악화될 위험도 높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면역 기능 자체가 약해진 상태라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세 번째 챕터의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령자.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노화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T세포의 수가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50% 감소합니다. 항체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젊은 사람보다 고령자가 더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게다가 고령자는 감기에 걸리면 회복도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단순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 겨울철에는 특히 더 자주 안부 전화 드리시고 건강 상태를 챙겨주세요. 7번째, 손을 자주 안 씻는 사람. 손 씻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손을 제대로 씻으면 감기 발병률을 45%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평균적으로 10만에서 1000만 마리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손은 더 많겠죠? 그 손으로 눈 비비고, 코 만지고, 입에 손가락 넣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ATM기 같은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다녀와서 물로만 대충 헹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 많습니다. 이건 거의 안 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3번째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째, 실내 습도 관리를 안 하는 사람. 습도가 감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우리 점막의 방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는 실내는 보통 습도가 20-30%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사막 수준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 점막이 말라서 갈라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집니다.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습도계 하나 사서 확인하시면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 나 바빠서 운동할 시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 3회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 빨리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 백혈구 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감기 걸리는 횟수가 40에서 50%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 이게 핵심입니다. 10번째,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어린이는 면역 시스템이 아직 발달 중이라 1년에 5번에서 7번, 심하면 10번까지도 감기에 걸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습니다. 한 아이가 감기 걸리면 순식간에 반 전체로 퍼집니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항상 감기 달고 살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감기를 겪으면서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죠. 다만 한 달에 2번 이상 감기에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중이염이나 기관지염 같은 합병증이 자주 생긴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해 봅시다. 수면 시간 늘리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금연하기, 손 씻기, 습도 관리하기, 운동하기.
어렵지만 같이 노력해봐요. 세 번째 챕터 의사가 실천하는 예방 수칙 5가지.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들이 오히려 감기에 덜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감기 걸리는 횟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손을 제대로 씻는 사람은 30%도 안 됩니다. 의료진들이 실천하는 6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길이, 손등과 손바닥, 손깍지 끼고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엄지손가락 돌리기, 마지막으로 손톱 밑 한 번 더. 최소 30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2번 부르는 시간입니다.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대중교통 이용 후 등 하루 최소 8번에서 10번은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얼굴 만지지 않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시간에 평균 23번 얼굴을 만집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도 피부는 뚫지 못하지만 점막은 쉽게 통과합니다. 눈이 가려우면 휴지를 사용하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 후에는 손을 씻기 전까지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2주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마스크 착용. 본인에게 기침이나 재채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착용하세요. 이건 매너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예방 목적이라면 덴탈 마스크나 KF80이면 충분합니다. 코 위에 철심을 눌러 밀착시키고 턱까지 완전히 덮어야 하며 한 번 쓰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적정 실내 환경 유지.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가 적정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실외와 온도 차이가 커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하면 점막 방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가습기는 매일 물을 갈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세요. 환기도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3번, 한 번에 10분씩 마통풍으로 환기하세요. 5번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 감기 걸릴 확률이 4.2배 증가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2시간 전 스마트폰 금지,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피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를 실천하세요. 보너스로 스트레스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반드시 해소하세요. 운동, 취미생활, 산책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네 번째 챕터 면역력 높이는 음식 TOPO.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들은 의학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마늘.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영국 연구에서 마늘 보충제를 먹은 그룹은 감기 확률이 63% 감소했고 회복 속도도 1.5배 빨랐습니다. 하루 생마늘은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에 재우거나 올리브 오일과 섞으면 먹기 좋고 다진 후 10분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가 요리하면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요거트와 발효식품.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장 속에 있습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의 유익균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핀란드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요거트를 먹은 그룹은 감기 횟수가 19% 감소하고 증상 기간도 32% 짧았습니다. 요거트는 하루 한 컵, 무가당 제품이 좋고 김치는 반 공기, 된장찌개는 일주일에 3-4번 드세요. 세 번째,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방어선을 강화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를 2030% 증가시킵니다. 하루 2회 이상 한 번에 한 접시 정도 드세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데치고 브로콜리는 찜기에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의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아연은 T세포, B세포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미국 연구에서 비타민 E 복용 그룹은 호흡기 감염이 20% 감소했습니다. 하루 한 줌 30g, 아몬드 20알 또는 호두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다섯 번째, 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와 자연살해 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한국 연구에서 버섯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감기 횟수가 34% 감소했습니다. 버섯은 조리 방법에 상관없이 효과적입니다. 물에 오래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챕터,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법. 먼저 중요한 사실, 감기를 완전히 낫게 하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 감기는 푹 쉬면 낫는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바로 휴식에서 얻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피곤하고 나른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랑 싸우느라 바쁘니까 다른 활동 좀 줄이고 쉬어달라는 거죠. 가능하면 일을 쉬고 집에서 푹 쉬세요. 하루 이틀 쉬는 게 억지로 출근했다가 일주일 동안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평소보다 12시간 더 자고 낮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면 몸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는 베개를 하나 더 받쳐서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코막힘이 덜하고 숨쉬기가 편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물 많이 마셔라는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이 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콧물과 가래로도 수분이 손실됩니다.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평소보다 1.5배 정도 더 마시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감기 걸렸을 때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만 마시면 지루하시죠? 따뜻한 물에 레몬과 꿀을 타서 마시면 목도 편해지고 비타민C도 보충됩니다. 생강차도 좋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도 훌륭합니다. 달곰탕, 소고기 무국, 미역국 같은 음식은 수분도 공급하고 영양도 보충됩니다. 피해야 할 음료도 있습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술은 더욱 안 됩니다. 알코올은 면역 세포를 억제하고 탈수를 일으킵니다. 탄산음료도 당분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셋째, 실내 습도 유지. 감기 걸렸을 때도 습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특히 코막힘과 목 통증이 있을 때 습도가 높으면 증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점막이 더 말라서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가습기를 틀어두시고 침대 옆에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두세요.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할 때 욕실 문을 닫고 뜨거운 물을 틀어서 증기를 가득 채운 다음 그 안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코막힘이 뚫리고 가래가 나오기 쉬워집니다. 이걸 증기 흡입이라고 하는데 의사들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코와 목 관리. 코막힘은 감기의 가장 불편한 증상 중 하나죠.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세요. 약국에서 코 세척기와 식염수를 팔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루 2번에서 3번 코를 세척하면 코 속의 바이러스와 콧물이 씻겨 나가서 증상이 완화됩니다. 코 세척이 불편하시면 식염수 스프레이를 코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코를 풀 때 주의하실 점, 양쪽 코를 동시에 3개 풀지 마세요. 그러면 압력 때문에 바이러스가 귀로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씩 부드럽게 푸세요. 목이 아플 때는 소금물로 가글을 하세요. 미지근한 물 1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30초 정도 가글합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가글하면 목의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꿀을 한 숟가락 천천히 녹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꿀이 목을 코팅해서 따끔거림을 줄여줍니다. 5째, 영양 섭취.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려면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죽, 국, 스프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면역 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재료니까요. 계란, 두부, 닭고기,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C를 보충하세요. 오렌지, 귤, 키위 같은 과일을 드시거나 비타민C 보충제를 드셔도 됩니다. 하루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연도 도움이 됩니다. 아연이 면역 세포 기능을 높여줍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에 아연이 많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드신다면 하루 15mg에서 30mg 정도가 좋습니다. 6째, 체온 관리.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열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일부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8도 이하의 미열은 억지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땀을 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탈수가 올 수 있고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미열이 있을 때는 시원한 환경에서 가벼운 옷을 입고 계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요. 하지만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다면 해열제를 드셔야 합니다. 너무 높은 열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타이레노라세트 아미노펜이나 브루페니부프로펜을 복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7째, 격리와 위생. 가족이 있으신 분들, 이 부분 특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감기 걸렸다면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에서 지내세요.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건컵 씻기는 따로 사용하세요.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소독제로 닦아주시고 손을 더욱 자주 씻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운동입니다. 땀 빼면 낫는다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운동은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심하면 심근염 같은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약 효과를 방해합니다. 담배는 호흡기 점막을 더 손상시켜서 회복을 늦춥니다. 셋째, 항생제를 함부로 먹는 것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므로 항생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여러 가지 감기약을 동시에 먹는 것입니다. 성분이 중복되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는 것입니다. 땀 빼려고라고 하시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탈수가 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면 대부분 낫습니다. 첫 2-3일이 증상이 가장 심하고 그 후부터는 점점 좋아집니다. 기침은 2-3주 정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6번째 챕터 감기약의 진실과 올바른 복용법.
자, 6번째 챕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바로 감기약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렸으니까 약 먹어야지, 약 먹으면 빨리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기약은 감기를 낫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럼 감기약은 뭐 하는 약일까요? 바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감기의 원인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200종류가 넘는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킵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이 없습니다. 독감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는 그런 약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하고 이 과정이 보통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 의사들이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어도 7일 걸린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럼 감기약은 왜 먹나요?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불편한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콧물, 코막힘, 기침, 두통, 발열 같은 증상 말이죠.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정말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콧물이 주르륵 흐르거나 기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두통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어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감기약의 역할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종합 감기약에는 보통 4가지에서 6가지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 해열 진통제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성분이 열을 내리고 두통과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둘째, 항히스타민제가 콧물을 줄여주는데 부작용으로 졸음이 옵니다. 셋째, 코막힘 완화제인 슈도에페드린이 코를 뚫어주지만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지네거담제가 기침과 가래를 조절합니다. 5번째, 비타민C가 면역력 보조를 위해 소량 들어있습니다. 사실 감기약은 필수가 아닙니다. 증상이 견딜만 하다면 약을 안 먹고 그냥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나 수면에 지장이 있을 때, 출근이나 중요한 일정을 피할 수 없을 때, 고열이 38.5도 이상일 때는 먹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가볍고 집에서 쉴 수 있을 때는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약을 고를 때는 본인의 주요 증상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콧물이 주요 증상이라면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든 제품을, 코막힘이 심하다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든 제품을, 기침이 심하다면 진해제가 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약사에게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추천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을 먹을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용량과 용법을 정확히 지키세요. 과다 복용은 간 손상,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감기약을 동시에 먹지 마세요. 성분이 중복되면 과다 복용이 됩니다. 셋째, 술과 함께 먹지 마세요. 특히 타이레놀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넷째, 운전 전에는 주의하세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합니다. 다섯째,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여섯째, 임신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곱째, 어린이에게는 성인용 약을 절대 주지 마세요.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감기약을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생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항생제 처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감기에 항생제는 절대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바이러스와 세균은 완전히 다른 생물입니다. 비유하자면 모기를 잡으려고 쥐약을 뿌리는 격입니다. 항생제로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첫째,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우리 몸속에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되고 나중에 정말 세균 감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둘째, 장내 세균총이 파괴됩니다. 항생제는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다 죽여서 소화 문제, 설사, 면역력 저하가 옵니다. 셋째, 알레르기 반응, 간 독성, 신장 독성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항생제가 필요할까요? 감기가 세균 감염으로 진행되었을 때만 필요합니다. 세균성 부비동염, 세균성 편도염, 세균성 중이염, 폐렴으로 진행된 경우에만 의사 처방으로 써야 합니다. 나는 항생제 먹으면 빨리 낫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감기는 약을 안 먹어도 5일에서 7일이면 낫습니다. 항생제를 먹고 나았다면 원래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겁니다. 정리하면 감기약은 증상 완화용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올바르게 복용하고 항생제는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세균 감염 합병증이 생겼을 때만 의사 처방으로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7번째 챕터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 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감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번 챕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고열입니다. 38.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39도 이상 올라가거나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 병원에 가세요. 둘째, 호흡 곤란입니다.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즉시 병원입니다. 셋째, 의식 변화입니다. 멍한 상태이거나 극심한 두통, 목이 뻣뻣하거나 경련이 일어나면 응급 상황입니다. 넷째, 심한 목 통증으로 침도 삼키기 힘들거나 한쪽 목만 심하게 아프면 편도 주의 농양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되는 기침입니다.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피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체중이 줄어들면 결핵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탈수 증상입니다. 소변이 8시간 이상 안 나오거나 입이 바짝 마르거나 어지럽다면 빨리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귀 통증과 귀에서 고름이 나오면 중이염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귀를 계속 만지면 소아청소년과에 가세요. 여덟 번째, 얼굴 통증입니다. 뺨이나 이마가 아프고 누런 콧물이 나오면 급성 부비동염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발진이 생긴 경우입니다. 감기 증상과 함께 몸에 빨간 발진이 생기면 홍역, 풍진, 성홍열 같은 질환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열 번째, 만성질환자나 고위험군의 증상 악화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천식 환자는 단순 감기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2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이분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는 게 안전합니다. 호흡 곤란, 청색증, 의식 저하, 경련, 40도 이상의 고열, 피를 토하는 경우는 119를 부르거나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가야 하나요?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거나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직감이 들면 병원에 가세요. 특히 평소 감기랑 뭔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본인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절대 좀 더 지켜보자며 버티지 마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해
우리들의 건강연구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